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웰페어 이슈 편집위를 맡고 있는 김프로 김일영입니다. 저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웰페어 이슈가 이번 22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맞이해 각 후보자를 초청해 후보자의 복지국가 철학과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선거 과정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욕구에 부응하여 웰페어 이슈와 세바사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후보자 캠프에 보내드렸고, 그중 하나는 후보자가 직접 골라 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설정한 주제 안에 녹아내려 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톡톡 묻는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신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명묵입니다. 우리는 후보의 견해에 피력을 돕는 이들로 분위기의 주도권을 후보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뾰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담담하게 풀어가며 후보자의 매력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후보 간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말 것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캠프에 공지한 대로 시간 안배를 잘 부탁드리며, 물론 저희도 그 흐름을 돕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묻고 톡톡 답하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4번 양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바사 대표님하고 또 웰페어 이슈 대표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해주시는 관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세 분의 프로님들이 질문하신다고 같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직 인사 덜 드린 것 같은데, 세 분의 프로님들하고 오늘 주어진 이슈 잘 답변하면서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떨리시나요? 네. 저희도 역시 떨립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공지했고 페이스북으로 알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세바사와 웰페어 이슈가 복지국가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묻겠다고 하니 한 사회 회장을 뽑는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의문을 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답을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했었던 질문인데요. 사실 고민을 하다 보니 아니 이게 왜 고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당연히 우리 협회 회원의 권익 옹호입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당연히 또 이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 자담회를 준비하신 웰페어 이슈나 또 세바사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지국가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거기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마도 이후에 이제 협회의 역할과 정체성 관련된 질문에서도 또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복지국가를 얘기하다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질문들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논쟁도 오래전부터 이어졌다는 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방향은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3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해온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다만 이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아마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선별적 복지를 자녀적 복지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정말 그 취약한 계층한테 이렇게 그야말로 선별해서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절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다라고만 하겠지만 사실 이 보편적 복지 안에 또 선별적인 복지를 같이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별적은 절대 자녀적 복지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그 복지국가 이야기 했을 때에도 조금 너무 이게 정치 이념적으로만 흘려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보편적 복지이면서 그 안에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정책과 개별화된 프로그램, 이때 제가 말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약한 실천적인 바로 직접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정책들도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이 조금 덜 보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왜 물어보냐, 복지국가냐 아니냐, 또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뭐 이런 논쟁들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선별복지나 자녀복지나 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담론에 너무 치중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안에서 선별해서 개별화해서 특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제대로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서 잘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답이 되었는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어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그래도 이게 이제 답변을 다 하시다 보면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한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한사협에서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살펴보시기도 해오셨기 때문에 그 한사협이 그럼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던 것들이 회원들은 잘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우리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인다. 그게 자꾸 담론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그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또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면서 제가 했었던 일들이 거의가 다 그야말로 우리의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의 하나씩 그 정책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제가 여기 몇 가지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의 전신이었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표협의체에 이제 민간위원장을 2텀을 하면서 어떻게 민하고 관이 그때 한창 딱 이제 민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민하고 관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우리의 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참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창 논의를 하던 때인데 사실 저는 그때 약간 문제라고 봤던 게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합해서 화합해서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대표 협의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민관의 협력을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의 그 결과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민과 관이 잘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민보다는 관이 해내야 되는 이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방향으로 가는데 훨씬 더 무게가 힘이 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한데요. 그 혹시 말씀하시는 중에서는 이게 네. 개인적인 그 실천인 것 같아요. 한사협에서 한사협이 했던 예, 예. 저희는 이제 한사협 아. 후보 회장이니까 그 부분 살펴보셨는데. 혹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또 네. 의견을 그렇게 또 말씀해 네. 주시고 아니, 지역사회 아. 보장협의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 질문은 한사협이 이제 보편적 실천을 혹시 했던 게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신지 위원 활동 하시든가 어쨌든 근거리에서 활동 같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기로 하면은요. 저희 사실은 요 말 다음 바로 두 번째로 나오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 안배상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벌써 나 혼자 많이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답변이 그거랑 사실은 같이 갑니다. 제가 사실 교육협의회, 우리 이제 사회복지 교육협의회라고 있는데 교육협의회에 이제 회장도 했지만 그 전에는 부회장도 했고 총무도 했고 총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랑도 같이 했지만 한국협회가 다 같이 우리 정말 사회복지계 전체가 다 같이 2003년이었나 4년이었나 그때 같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운동을 했던 게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 보편적 복지나 복지국가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또 제가 앞에 거랑 맥을 같이 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복지국가로 이루어져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구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해내는 차원으로 가게 하는 이제 그 방향인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그야말로 1인 시위도 했었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여기가 서울 일이냐 뭐 지방 일이냐 한국 전체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했었던 그 경험이 제가 같이 했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미 체감도 하고 있고요. 그럼 후보자께서 당선되시면 보편적 복지 말씀하셨으니까 정부하고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한사협 구조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만 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이 선별적 복지가 그렇게 약자 복지로 가는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약간의 루트들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시점인데 좀 그거를 내용은 아닌데 혹시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약자 복지는 아마 강조하고 싶은 내용 때문에 그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대통령실에 그 수석으로 가 계신 분도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또 복지국가를 했었던 이제 그 북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힘 닿는 한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해내는 것으로 저의 과제로 삼고 약자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 정부 안에서 꼭 해내도록 하겠고 해낼 만한 힘도 있다고 자부합니다.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결의에 찬 선택을 저희가 존중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어서 아까 좀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었지만은 확실하게 여쭤보면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그 실천 사례를 묻는 아까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아까는 갑자기 이해 못하신 거 튀어나왔지만 이제는 좀 말씀해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그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미 벌써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하면서 저는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이 사회복지 한 복판에 들어와가지고 이 민관을 잘 이렇게 협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때 필요한 자원들을 제가 제가 맡고 있는 그 구 안에서 정말 다 들여와서 아주 제대로 했었던 정말 재미있게 운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서울시의 이제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제 2003년 4년 요때 시위했었던 거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피켓도 들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제 순서가 되면 이렇게 시청 앞에 피켓도 들고 서 있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데에 제 앞에 있는 제 적격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사실 제가 90년대 초반에 했었던 정신보건법 제정 작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대표로 제가 이제 계속 대변인으로 다니면서 국회 가서 연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정신질환을 앓고 지역사회에서 살지도 못하고 시설에 계속해서 몇십 년씩 감금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탈시설화 이 이념을 같이 들고 나오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을 정신과 의사 또 심리사회사 또 그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심리사 이렇게 5집단하고 같이 학생들 전문가들 다 같이 했었던 그런 운동했었던 그런 경험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고 그다음에 약자가 약자에 머무르지 않고 약자들이 당연히 우리 사회의 그 주류 안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운동과 함께 그런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가져서 그것을 이제 동참하게 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역할.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전국의 대학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거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슈퍼바이저 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역사회 자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함께하는 이런 게 진정한 복지국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지만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캄보디아에 제가 K 사회복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교육 과정을 한 것인데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을 교육시키는 거,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갖게 하는 거,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접근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뒤에 또 답변하실 네, 만한 질문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네, 복지국가에 그 후보자의 생각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의 교과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논리에 그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천적 요소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예, 콕 집어서 좀 우리 네. 여성분께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콕 집어서 여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복지관 관장이 여성 사회복지사 추행하고 또 성폭행하려다가 징역 3년형 받고 실형을 선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도 모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관 전현직 관장 둘이 여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다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관장 중 한 분은 다른 지역에 근무했을 때도 이미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보수적인 사회복지계 특성상 쉬쉬하면서 모르기도 하고 또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를 저지르면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신상의 불이익조차 거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또는 지역으로 옮겨 결국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 내부가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여성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가해지는 이런 성추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교수님 후보자님께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집어서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딱 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사회 전체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 사회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 그냥 놔두는 거, 그 폭력을 폭력이라고 보지 않는 그 사회의 문화가 저는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차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법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전체가 바꾸어야겠다라는 자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는 처벌받을 사람만 그때그때 처벌받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여성 남성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인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대응까지 네, 말고.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유권자들은 후보님이 이제 회장님이 되시면 어떤 해결책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 사회부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현장에 있는 여성사회복지사들, 어쨌든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여성들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결하러 나서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요. 제가 할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과거에 사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당사자 본인이 성추행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2015년에 우리 그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한국 여성 사회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동력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 사회복지사를 계속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건 그 사건대로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저희 여성사회복지사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해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으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승소를 했지요. 그리고 그분은 복지관장에서 물러나셨고 그 여성사회복지사는 이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열심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힘이 있는 협회장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협회장에 나서서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심리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같이 동시에 제공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에 사회복지사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즉시 처리를 하고, 제가 그것은 회장이 되면 직접 맡아서, 물론 센터장님은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형태의 위협을 또는 어떤 형태의 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는데도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매일 점검하면서 제가 제일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지가 아주 강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협회 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권센터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각 지방협회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제 법적 대응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조사 권한이 없다, 이런 개념 때문에 사실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심리 지원이라든가 후속 지원들도 중요하고 법률 노무 상담 이런 것도
아까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주셨고 그렇게 이제 다양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는 이게 많이 있다는 거 합니다. 현장에서는.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인권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조사 권한이 없고 아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못 해낸다? 네, 는 그냥 뜻이. 의지는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다. 네,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뭘 한다고 했을 때 뭐가 잘 안 되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사법적으로 승소한 그 사회복지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낼 때 사실 저희 여성사회사회한테 하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남성으로서 나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을 제가 사실 받았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지금 당사자하고 함께 당사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다 보세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한 것도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제대로 해내고 사법에 그게 없다? 그러면 사법기관하고 같이 맞춰서 하여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센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센터가 생기면 센터장님이 계시겠지만 회장님 직접 챙기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독립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네. 한사협이라는 그렇죠. 센터에서 네. 직접적으로 회장님이 이걸 챙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직접 챙긴다고 했다가 혹시 독립적인 권한을 안 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네. 하실까봐 제가 센터장은 별도로 둡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얘기는 즉 센터장한테 제대로 잘 하고 있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사법 권한이 없어 우리 잘 못해요라고 하면서 그냥 못한다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이지 제가 누가 어떤 일을 해서 누가 어떻게 당하고 있느냐의 그 내용을 알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대신 아마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지금 지방에는 옹호로 이미. 시작해가지고 이미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중앙협회도 여기에 대한 상응안 아니면 어떤 형태의 아까 저기 그 센터 만들겠다고 옹호 센터 만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제 제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이어야 예산도 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일해 주실 분들도 같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청사진을 딱 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텐데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중앙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1위로만 가지고라고 하면 여기가 과부하가 돼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협업해서 같이 운영해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또 더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 다음 질문에 넘어갈게요. 뭐 이런 그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뭐 여성사회복지사를 상대로 한 가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봤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그 다음에 학대, 인권 침해 등 부조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자꾸 원인을 여쭤보게 되네요. 또 현장에서 가해진 이런 인권 침해 원인은 어찌 보면은 사람을 저희가 살리는 일을 하고 가장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실천을 행위를 하는 그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래서 원인이 이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원인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원인을 사실 본다는 건 어떤 거라도 이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우리 그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살짝 해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형태로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우리 이제 사회복지계라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늘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라라고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만 서 있다 보니까 나를 챙기는 거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고 또 늘상 이제 이렇게 그 어쨌든 상명하복처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를 따라서 하고 이제 이런 차원이요. 저는 사실 이제 슈퍼비전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슈퍼비전 제도를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인 그러니까 이제 위 계급에 계신 분이 이제 아래 계급에 계신 사회복지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폭력적인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의 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그 양방향적인 게 인권이기 때문에 나도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지켜주고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건 제가 이렇다고 관장님 뭐라 그럴 건 절대 아닌데 관장님을 비롯한 이제 그 중간 지도자에 계신 분들이 나는 위에 있고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이렇게 둥그런 체계로 사회복지를 운영하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고등학교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최근 그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제도 문제로 인해서 고용 불안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정책 변화 혹은 사업의 전환 등 이렇게 되면서 폐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회복지들의 고용 불안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비정규직의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분석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거를 풀 수 있으면 뭐 네. 그러나 정말 풀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제가 쭉 봤던 질문 중에서 이게 가장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좀 그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곳은 다 계약직으로만 가니까 그 계약이 끝까지 보장이 되지 않으니 거의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자체의 보장성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저희의 이 고용의 구조를 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본인에게도 좋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사회 전체에 좋은가를 좀 봐야겠다. 아마 어떻게 생각해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뭐 이런 거는 좋아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른 개념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수탁 제도에 관한 것은 요것도 좀 큰 틀에서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이제 위수탁 제도의 그 정책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좋은 법인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또 위탁을 받으면서 또 제대로 재밌게 이렇게 하려는 쪽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위수탁 제도도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잘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수탁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야말로 폭력이죠. 예, 그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내가 그야말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 인권 근본에 대한 이야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단순히 실전적 요소도 있지만 상식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키다 보니까 네. 우리 패널들이나 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완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관장이어서 이제 법인을 계약 맺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기관장들이 이제 책무가 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고 법인이나 지자체는 좀 자리를 빼고 네. 이런 상황들이 또 문제로 제기되고 하는데 뭐 이게 답변을 드리시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위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되더라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사협의 이제 정체성을 사회복지사회 권익단체뿐만 아니라 다르게도 정의하실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정체성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협회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의 권익 공호, 그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 이제 저는 제 1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법에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잘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그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정부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그 조문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협회장이 되면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거를 담고 있길래 대통령령에서 조직하는 것하고 협회를 운영하는 것까지도 대통령령에다 정해야 되는가를 조금 한번 봐서 이게 협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협회는 기본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지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협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에 관련돼서 재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도 지위가 향상이 되고 뭐 지금도 괜찮지만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생활 보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노동 환경이죠. 우리 근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그 노동 환경이 정말 안전하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저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이제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이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식과 기술도 보급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또 이제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이나 또 힐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제공해주고 어려움을 또 대변해주고 그리고 시도협회가 이제 동반적으로 이제 같이 성장 발전하는 이제 그런 균형 성장을 위한 활동도 사회복지사 협회가 중앙협회로서 아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들의 협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미있고 신나게 그렇게 협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 만들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또 현장에서는 그래도 또 사회복지사들 일할 때 구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회 구조 변화 없이 저희가 사회 약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최근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뭐 불평등이라든가 뭐 불평등 격차, 기후 위기 등의 이런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사협은 정책성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저는 한사협이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회복지사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 다른 데서도 했지만 지금 이제 새 모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해결책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물으면 된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한테 진단과 해결책을
들어보면 된다. 사회 문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사 협회의 그 위상을 높여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의 그 취약계층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환경까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혹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대변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로 제가 잘 정립을 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도 그 말씀 주셔서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내용들도 사협회가 갖고 가야 할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강조해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1개국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지금 15년째 사회복지학과를 그 나라의 왕립대학에 설치하는 것을 돕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교육시키고 하는 그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캄보디아에 4개의 이제 그 교과서까지도 써주면서 저 혼자는 아니죠.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쓰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회복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역량을 길러주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인터내셔널 NGO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각국마다 다 자기네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요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K사회복지를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를 계속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전 세계에 알리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상들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준비된 이야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중 저희가 선택한 질문 하나, 또 후보자께서 직접 질문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한 질문인데요. 심프로님. 그 이번에 출마하신 5분 후보 모두 이제 개혁 성향보다는 수구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의견 나왔어요. 개인 영단을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시라면 분명 한 사회의 무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셨을 텐데 5분 모두가 그간의 행적을 보면 수구의 성향이 강해 구호 이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의문을 불식시킬 만한 그간의 성과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개혁해 가실지 구체적인 플랜을 듣고 싶다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2분 짧게. 네, 물론 저 개인의 영달을 하려고 나오지는 절대 않았죠. 그런데 그 저를 이제 수구 그 보수도 아니고 수구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수구까지는 아닌데 약간 섭섭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지금 뭐 또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이제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것들, 아까 K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법률의 제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학생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마 개혁이 조금 멀었던가 봅니다. 네, 앞으로 더 개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혁신에 관한 좀 갈급한 그 현장의 이야기를 질문을 혁신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유권자 질문에서 후보자님이 선택하신 거는 33번 선택하셨어요.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고충이나 예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지, 현재 회비 5만 원을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해주신 사회복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꼭 집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답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방협회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중앙의 이 한사협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벌써 한사협이 상당한 노력을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산 구조 안에서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지방들마다 지금 현재는 지방 조례를 그 제정 개정을 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지방에마다 이제 누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 개정이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 한사협이 가가지고 힘을 실어드리고 조례 개정이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조례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중앙 차원에서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서 나아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회비죠. 회비 5만 원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회비 5만 원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아까도 계속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내 위치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회비만 올려서 뭐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회비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회비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를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방협회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산하단체들도 있잖아요. 또 산하단체는 지방협회에다 내면은 중앙 그거를 주는데 왜 산하단체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논의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조금의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힘을 주셔서 또 감사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못다한 이야기,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발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농축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다 잘 들으셨죠? 저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결의에 차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할 생각 또한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 제가 이제 화요 타운홀 미팅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합하는 차원에서 화를 해서 이제 화요 타운홀 미팅인데 그 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잘 담아서 제대로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 기호 4번 향운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의를 다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아름다운 행진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이 방해문을 닫고자 합니다. 모두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